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양 철학사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독일 관념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외치던 데카르트가 세계를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양 철학은 이 두 가지 정신과 물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게 됩니다. 자아와 자연, 의식과 대상,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자아와 의식과 주관은 관념론에 속하고 자연, 대상, 객관은 유물론에 속하는 것인데, 독일의 관념론자들은 이 양쪽 개념을 종합하려고 심리를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독일 관념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은 크게 피테, 쉘링, 헤게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인물 중심으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인물은 피테입니다. 독일 관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피테는 우리 주관이 외부의 대상인 사물, 진료까지 정립하고 산출한다라고 주장했어요. 말하자면 우리 주관에 의해 외부 사물이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관이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외부 사물은 존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모든 사물의 존재는 인간의 주관에 달려 있다는 것이겠죠. 이처럼 피테는 인간의 주관을 모든 것의 생산 중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피테의 철학을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신의 존재도 인간의 주관에 의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점점 더 인간의 이성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인물은 쉘링입니다. 독일 관념론자로서 피테보다 13년 늦게 태어난 쉘링이죠. 독일 관념론이 정립되어 갈 때가 19세기였는데 이때는 이미 자연과학의 시대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1765년에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전기기관이 발명되었고,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광업과 제철, 철강 산업이 혁명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821년에는 최초의 철도가 영국 리버풀과 맨체스터 사이에 개통이 되죠. 철도망의 확장으로 인해서 산업은 계속해서 활성화되어 갔고, 영국은 세계 최초의 공업국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으로 인해 영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공장주와 상인, 사회의 약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도 드러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산업화와 자본주의 영향은 독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이죠. 쉘링이 활동하던 시기는 1850년대였습니다. 그는 한창 자연과학을 누리고 있을 때였지 않겠습니까? 쉘링은 피테의 관념론이 주관적으로 너무 치우쳐졌다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쉘링은 주관인 자아와 객관인 사물 양쪽을 다 아우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나아가 자연을 자아보다 풍성한 어떤 것으로, 자아 이전에 이미 있어 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쉘링의 철학을 객관적 관념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쉘링은 자연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보았고 자연을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자연과 정신, 객관과 주관이 실제로는 똑같다고 주장하게 되죠. 이것을 동일 철학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정신은 하나다라는 거죠. 자연은 눈에 보이는 정신이요,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자연과 정신은 하나다라고 주장을 하죠. 쉘링은 본질적으로 하나인 이것을 절대자 또는 신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쉘링 철학은 범신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생각할 인물은 헤겔입니다. 칸트 철학을 계승한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오르그 헤겔입니다. 헤겔은 칸트보다 약 46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철학자 사이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고였다가 헤겔을 통해 흘러나갔고 그 이후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겔을 현대 철학의 원천이라고 부릅니다. 헤겔은 셸링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1818년에 헤겔은 피테의 후임으로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게 되고 그의 강연은 대단한 인기를 누리며 당대 저명 인사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헤겔은 프러시아의 국가 철학자로 공인되다시피 하여 독일 철학의 태두로 독일 철학의 권위자로 서게 됩니다. 헤겔은 피테의 주관적 관념론과 셸링의 객관적 관념론을 종합한 자신의 철학을 절대적 관념론이라고 규정합니다. 관념론이란 기본적으로 사고, 이념, 이성, 그리고 정신을 앞세우죠. 그러나 이 가운데 피테는 자아, 정신 쪽을 좀 더 강조하는 편이었다면 셸링은 자연 쪽에 조금 더 치우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헤겔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두 사람, 피테와 셸링의 철학을 종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겔에 따르면 세계 정신은 사물들을 인간이 생각함으로써 그 사물들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인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우리의 인식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직접적인 긍정으로서 정립 단계와 둘째, 부정으로서의 반정립 단계를 거쳐 셋째, 종합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정반합이라는 용어로 접해 보았으리라 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긍정, 부정, 종합 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대립하는 것들을 지향함으로써 더욱 높은 차원의 통일로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긍정에서 부정으로, 부정에서 종합 단계로 나아가면서 진리에 이른다는 거죠. 이런 과정은 정신이 세계 전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는 전체이며 절대자는 본질적으로 결과이며 맨 끝에 갔어야 비로소 본래의 그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헤겔은 세계 역사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세계의 정신이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이 세계 역사다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정신이 지향하는 목적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유의식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동양에서는 오직 한 사람, 왕이나 황제만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오직 몇몇 귀족들만 자유로웠고 게르만 세계, 당시 독일의 계몽주의와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국민이 다 자유롭게 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처럼 자유의식은 점점 진보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역사라는 무대에 등장하여 사명을 모두 달성하고 나면 어느새 무대의 저편으로 슬슬이 사라지고 세계 정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로운 전진을 계속해 왔다는 거죠. 이 부분은 현대 철학의 질들레주의 차이와 반복의 개념을 생각나게 합니다. 헤겔은 변정법의 원리, 정반합을 바로 존재 자체의 원리로 확정짓습니다. 헤겔 철학을 따르던 헤겔 학파로 인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좌파에는 실증주의와 유물론자들이 있었고 우파에는 역사학파와 낭만파가 속해 있었습니다. 좌파가 진보적이고도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다면 우파는 정치와 종교에서의 기존 질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보수적 성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겔 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현대의 세 가지 중요한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는 마르크스주의고, 다른 하나는 실존주의며, 또 다른 하나는 실용주의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관념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관적 관념론의 피테, 객관적 관념론의 셸링, 그리고 이 둘을 종합해서 보고자 했던 절대적 관념론의 해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세 철학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영국의 공리주의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